네,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 이민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진료하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젊은 한 방송사 리포터가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한때 같이 아침 방송 진행했던 경력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사인이 뇌출혈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뇌출혈, 뇌졸중의 한 종류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뇌출혈은 흔히 뇌졸중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 있고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그림 보면서 화면을 조금 설명 들어볼까요? 조금 보여주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고혈압이 잘 치료가 안 됐을 때에는 출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뇌출혈이 한 50%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치료가 되면서 지금은 전체 뇌졸중이 약 75%가 뇌경색이고 약 25% 정도가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네. 그럼 이제 터지기 전에 좀 이제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미리미리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뇌출혈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이제 이를 넘어서 터지게 되면 뇌출혈인 건데, 뇌경색과 뇌출혈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거나, 그러니까 동맥경화 같은 것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에 의해서 색전이 날아가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고, 혈관이 막히면 그 뇌 부위로 당연히 피가 못 가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분이 갈 수가 없게 되고 그 부위에 뇌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있는 뇌동맥류 혹은 혈관 기형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터지게 되면서 네. 혈관 자체가 펑 터지면 출혈이 생기고 그렇죠. 그 부위의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게 MR 네, A 오른쪽 사진인가요? 같은 경우에는 MRI 사진인데 MRI 사진이고요. 그 중에서도 흔히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 사진은 MRI의 디퓨전이라는 사진인데 네. 이 사진은 급성기 뇌졸중을 굉장히 높은 민감도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I를 통해서 뇌경색을 진단하는 거고 실제로 뇌가 죽었을 때의 산소 공급이 물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죽은 부위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왼쪽에 있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피거든요. 피는 사실은 MRI보다 CT에서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뇌출혈에 있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뇌내출혈,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인데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그림 또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보죠. 네, 이제 또 위험 인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고령, 나이가 당연히 제일 위험한 인자에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조절이 불가능한 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제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부정맥 이 5개를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고 보통은 저희가 첫날에 가장 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조금 완화되고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면은 뇌출혈은 반대로 펑 터진 다음에 점차 출혈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악화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뇌출혈은 상대적으로 고혈압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동맥 기형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뇌경색보다는 조금 더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경색과 달리 뇌출혈은 의식저하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머리가 너무 아픈데 하고 못 깨어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과 같이 네. 그런 경우가 뇌출혈인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가 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막힌 것 그리고 터진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피를 어떻게든 물키고 생성된 혈전을 용해시키는 치료가 진행이 되지만 뇌출혈 같은 것은 지혈제를 쓴다든지 혈압을 낮춰서 실제로 피가 더 나지 않게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뇌경색은 급성기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혈전이 막았을 때 그 혈전을 뚫어준다든지 혈전을 녹이게 되면은 거기로 가는 산소가 다시 공급이 되면서 살릴 수 있는 뇌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해진 시간 4.5시간 내에 오게 되면은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쓸 수가 있고요. 6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이내에 오게 되면은 동맥내 혈관내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빨리 올수록 훨씬 좋은 건 자명하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출혈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좀 바뀌는데 그냥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지혈제를 좀 쓰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치료가 가능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맥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동맥류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 이제 뇌졸중의 종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일단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을 조금 더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뇌졸중 이제 증상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좀 의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증상을 저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병원에 빨리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 때 좀 네. 우리가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이제 뇌졸중의 증상을 잘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키워드는 이 증상들이 갑자기 생긴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바로. 네. 여기 파워포인트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말을 못한다. 갑자기 움직이지 못한다. 네. 한쪽 팔다리를.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손에 힘이 빠진다. 라든지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 그래서 보통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언제 생겼냐고 물어보면 어제 오후 4시부터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외래에 보통 뭐 2달 전부터 조금씩 어지러워서 왔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뇌졸중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가 갑자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말이 어눌해지고 뭔가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병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뇌졸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서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보통 가장 잘 알고 계실 만한 증상, 바로 반신마비죠.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될 수 있고 또 한쪽 팔다리가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뇌졸중이 입, 팔, 다리 3개 중에 2개의 부위에서 마비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말이 어누르면서 팔이 좀 마비가 있다든지 팔다리가 마비가 있다든지 심지어는 3군데가 다 마비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거의 90% 이상 뇌졸중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굉장히 어눌해집니다. 말을 하는 것도 근육이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 근육에 마비가 오게 되면서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마비가 오거나 약간씩 새거나 이런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 팔다리 마비가 없어도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려고 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이런 증상도 갑자기 생겼을 때에는 뇌졸중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마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야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 예를 들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양쪽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한쪽만 오른쪽이 잘 안 보인다라든지 자꾸 막 부딪히는 거죠. 시야가 안 보이니까. 네. 아니면 한쪽 눈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게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커튼 치듯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역시 경동맥이 막히면서 생길 수 있는 일과성 흑암시, 뇌졸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거 외에도 물건이 2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물체를 하나를 보고 있는데 수평, 수직 혹은 대각선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100% 뇌졸중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당연히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을 하는 근육이 또 마비가 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삼키는 근육도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연화장애가 생겼다. 사례가 걸린다든지 물을 마실 때 계속 헥헥거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은 뭐 연세가 드셔서 그랬겠지가 아니라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으니까 꼭 아셔야 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심각한 증상인 것 같아요. 심각하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흔한 증상일 수 있는 게 이제 어. 어지럼증이랑 두통이 있으셔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경과 외래에 오셔서
저 뇌졸중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굉장히 흔하게 보는 증상이긴 한데요. 물론 어지럼증이나 두통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만 각각의 특별한 추가 증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좀 지켜볼 수는 있는데 특히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지러운데 다른 증상이 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자꾸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자꾸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예를 들어 내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두통, 벼락으로 친 것 같다, 망치로 누가 치는 것 같다 이런 두통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CT나 MRI를 찍어봐야 되는 흔히 적신호가 있는 두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뇌졸중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일반적인 긴장형 두통이라든지 일반적인 어지럼증은 다 뇌졸중의 증상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것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불명이 있으면 사실 누구나 응급실에 오시겠지만은 그럼요. 의식불명, 저혈당이라든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뇌출혈 혹은 뇌경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평상시보다 좀 처진다, 자꾸 자려고 한다, 깨우지 않으면 계속 눈을 감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응급실에 오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 소개해 주셨거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본인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빨리 좀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우리 이민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런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과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건강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뇌졸중, 마비, 그리고 장애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뇌졸중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신경의 마비가 오거나 감각신경의 마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첫 번째는 안면마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 해보세요 혹은 우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대칭적으로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얼굴 모양의 좌우가 다르면 안면마비인데 이 안면마비는 다른 증상과 같이 왔을 때 뇌졸중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벨마비라든지 과거에 얘기하던 구안화사 같은 것은 뇌졸중과는 관련은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뇌에서 나온 말초신경의 마비가 온 건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뇌졸중과 말초 안면마비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은 이랑 눈 깜빡이는 것은 두 질환, 뇌질환과 그리고 벨마비의 공통적인 증상인데요. 이마에 이렇게 찡긋찡긋 해봤을 때 네. 양쪽이 다 찡긋이 된다. 그러면 안심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오히려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를 들어봤을 때 내가 눈썹에 주름이 똑같이 지어지는지 이런 걸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어차피 벨마비도 빠르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있으면 이것은 내가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증상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팔다리 마비도 굉장히 좀 심각하죠. 맞습니다. 예. 팔다리 마비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고 팔다리 마비가 있을 때의 뇌졸중은 당연히들 의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쪽에 얼굴, 팔, 다리 세 개의 부위 중에 두 개의 부위 이상에서 마비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100%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안면마비가 있으면서 팔에 힘이 빠지거나 팔다리만 마비는 있는데 안면마비는 없다. 이런 것들도 모두 뇌졸중의 증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고 마비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힘을 못 쓰는 완전 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미세하게만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저희가 외래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천장을 보고 팔을 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눈을 감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게 하는데 만약에 환자가 이런 식으로 팔이 처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이 이렇게 기운다든지 네. 아니면 손이 약간 이렇게 처진다. 이것도 뇌졸중의 마비 증상이거든요. 가만히 유지가 되지 네, 않을 경우에. 맞습니다. 네. 눈을 감게 해보고 유지를 시켰을 때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이거는 바로 오셔야 돼요.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경미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초기에 이렇게 경미한 뇌졸중도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조기 신경학적 악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처음보다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언어 장애예요. 맞습니다. 예, 말이 어눌해질 때. 네.
언어 장애가 크게는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을 하는 근육의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운동 마비죠. 그래서 말은 뭐 이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좋은데 말하는 것만 어눌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샌다든지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운동 마비가 아니라 대뇌 피질에 문제가 생겨서 언어 기능 자체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횡설수설하고 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언어가 아닌 말을 계속한다. 엉뚱한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언어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흔히 치매로 오해가 되곤 하는데요. 갑자기 발생한 언어 장애 혹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한다. 갑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뇌졸중을 의심하고 응급실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뇌졸중의 증상들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뭐 마비, 또 이런 장애 이런 것들이 온다면 일단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고 골든타임이 아까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증상들, 안면마비, 반신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평행장애,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두통,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심각한 두통이 있다고 했을 네. 때에는 이런저런 고민하실 필요 없거든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불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느 병원 바로 앞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운전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데려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119를 불러야 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판단하지 마시고요. 증상이 있으면 119를 부르십시오. 네. 그럼 119가 가장 적절한 뇌졸중 센터가 있는 응급실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네, 지체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PPT 한번 볼게요. 예. 네, 또 하나가 이제 신문이나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미니 뇌졸중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와서 안 오는 경우 혹은 기다렸다가 1, 2주 지나서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뇌졸중은 혈관이 막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힌 상태로 풀리지 않으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막힌 다음에 운이 좋아서 바로 혈전이 녹아서 풀리는 게 일과성 뇌허혈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길게는 뭐 1시간, 짧게는 1분에서 2분 내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같은 것들이 생겼다가 금방 좋아져서 이제 뭐 좋아졌는데 천천히 외래에 가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주말이었으니까 이제 평일이 되면 외래로 가봐야지. 네. 아니면 새벽에 우리 아들이 지금 자고 있을 텐데 굳이 불러서 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1분이라도 증상이 있었으면은 그 환자분들은 일과성 뇌허혈로 분류가 돼서 뇌졸중과 치료를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 같은 경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 1개월 내로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20%가 됩니다. 근데 이때 약물 치료만 하면 1% 내로 줄어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증상이 다 좋아졌는데 119를 부르는 게 민폐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증상이 좋아졌는데 굳이 내가 119를 불러서 민폐고 미안하고 그냥 내가 천천히 병원에 가면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119 구급대원들과 수보 요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과성 뇌허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병원으로 근처에 있는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119를 불러주십시오. 네, 가장 위험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조금 그랬다가 괜찮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괜찮아지겠지, 병원 안 가도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증상이 뭐 1, 2분 잠깐이더라도 일단 있었다면 무조건 즉시 119를 불러서 가까운 진짜 전문 병원으로 빨리 좀 가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이민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뇌졸중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고민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0대 남성분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최근에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고 핑 도는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뇌졸중의 증상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아직 병원 안 가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네.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외래를 봤을 때에 초진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 혹은 두통으로 오시게 되는데 네.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이게 혹시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냐고 맞아요. 안 물어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뿐만이 아니라 두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모든 종류의 두통이 다 뇌혈관 질환을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묵직하게 아프다든지 좀 목 근육통이 있다, 뭐 구역감이나 뭐 구토를 한 적은 없지만은 꾸준하게 아프고 도저히 약을 먹어도 좀 호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와봤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두통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벼락 치듯이 아프다든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프다든지 혹은 너무 아파서 새벽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머리가 아파서 깬다. 이것도 조금 심각한 사안일 수가 있고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서 구역감이 굉장히 심하고 아플 때마다 토하고 이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심지어는 대변을 볼 때, 힘을 줄 때 혹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웨이트를 할 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뇌혈관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핑 도는 느낌의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어지럼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현운증이라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예. 이거를 우리가 현운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현운증 중에서도 사실 90% 이상이 말초 현운, 귀 때문에 어지러운 거죠.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메니에이르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운 건데 실제로 현운증 중에서도 뇌졸중을 시사하는 어지럼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너무 안 잡히게 됩니다. 도저히 앞으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한쪽에 난청이 있다든지 청력도 좀 떨어진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뇌졸중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래로 오시는 어지럼증 환자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사실은 말초 어지럼이라서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응급실에 오시는 어지럼증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또 말초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중에서도 추가적인 다른 증상이 있고 도저히 겪어보지 않았던 어지럼증이라고 하면은 언제든 응급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뇌졸중을 진단하고 감별해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일단 점검 차원에서라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꼭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연 주신 분은요, 76세 아버님이세요. 뇌경색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재발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술과 담배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재발의 가능성, 예. 걱정되시면 술, 담배를 좀 끊으셔야 될 것 네, 일단은 술과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재발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게 적절한 항혈전제를 쓰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하고 금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부정맥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뇌경색약으로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의 1년 위험을 약 20에서 30% 정도 줄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와파린이나 경구용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약 40에서 50% 정도를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항응고제를 드시는 건 아니고요. 심방쇠동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꼭 드셔야 되는 경우에만 드시는 거긴 한데 네. 주안점은 아무리 약을 잘 드셔도 재발은 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고 조절 가능한 인자들은 최대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금연이겠죠. 그래서 금연을 꼭 해주시고 약을 꾸준히 잘 드시고 신경과 주치의와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만나셔서 얘기를 나누시고 약이 네. 적절한지 평가를 하시고 하는 것들이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상담을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관리해 보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로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뇌졸중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뇌졸중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이 뇌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후유증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4.5시간 이내라고 적혀는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분 만에 내원했다 거의 치료 가능성이 높고요. 네. 4시간 만에 왔다 그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4.5시간 이내에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 주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그냥 약을 주입해서 혈전을 녹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시도는 애석하게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작은 혈전 녹일 수 있는데 이미 굉장히 오래되고 딱딱한 혈전들은 이런 약을 써도 잘 녹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동맥내 혈전 제거 시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혈전을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까지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6시간 이내에 왔을 때는 이런 동맥내 혈관 재개통술이 거의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24시간 이내에 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뇌가 충분하다. 뇌출혈 합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시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막힌 혈관을 뚫어주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호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휠체어를 타게 될지, 지팡이를 싣게 될지, 아니면 건강히 걸어 다니게 될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요. 네, 무섭네요. 네, 정말 와닿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일단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혈전 용해술이 뇌졸중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후와 관련된 조사들이 있죠. 네, 이제는 정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의 예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건데 특히 1시간 반 이내에 왔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네. 4시간 반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뇌졸중 치료라고 하면은 잘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물키는 일반 먹는 약인데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고위험 인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어서 내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뇌졸중 센터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빨리 가야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재개통 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맥내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혈전이 녹을 확률이 사실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재개통 치료는 사실 9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내 혈전 재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재개통을 했을 때 역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가능성이 2.5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 빠른 치료가 예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할 거니까요. 일단은 어떻게든 응급실로 119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혈전 용해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림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거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죠. 네, 이렇게 큰 혈관에 혈전이 막힌 경우에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로는 뚫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 딱딱한 것을 바깥부터 조금씩 녹이는 게 거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퇴동맥, 이 허벅지 동맥을 통해서 와이어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혈전을 꽉 잡아가지고 끌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전 덩어리를 끌어 나오게 되면 다시 재개통이 되면서 그쪽으로 산소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거를 24시간까지밖에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아무 때나 뚫어지면 좋아질 것 같지만 네. 한 번 손상을 입은 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개통을 해주면 오히려 피가 쫙 올라가게 되면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막힌 혈관을 뚫었는데 뇌경색이 온 부위에 뇌출혈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 뇌출혈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은 재개통 시술을 했을 때에 이득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재개통을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오신 분들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6시간 네. 이내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걱정하고 판단을 할 테니 최대한 빨리 와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혈관이 막히자마자는 주변에 있는 측부 혈관들,
작은 모세혈관들이 열심히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뇌가 좀 있기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측부 혈관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 있는 뇌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죽기 전에 허혈 반응명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뚫어주면 살 수 있는 뇌거든요. 기능을 할 수 있는 뇌이기 때문에 여기가 허혈 반응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분 빨리 뚫어주면 예후가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영상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요. 뭐 CT나 MRI 중에 어떤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환자분은 지금 뚫어줬을 때 훨씬 더 이득이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휠체어를 타게 될지 네. 지팡이를 짚게 될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느껴졌다 하시면 일단 빠르게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이민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평소 좀 많이 어지러웠거나 머리가 아팠거나 약간 좀 어눌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어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문우 교수님과 상담을 먼저 좀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네, 주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뇌혈관에는 총 3개의 큰 혈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 왼쪽 반뇌가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중대뇌동맥이 막혀서 혈관이 손상이 돼서 결국 뇌세포가 죽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여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뇌 사진인데 딱 보면 오른쪽 왼쪽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쪽 부위 같은 경우가 이미 죽은 뇌고 그리고 이쪽 부위는 살릴 수 있는 뇌, 허혈 반응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미 죽은 뇌랑 허혈 반응명이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미 죽은 뇌가 반 이상이고 더 이상 살릴 수 있게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아쉽지만은 재계통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혈 반응명이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뚫어졌을 때 확실하게 호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 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허벅지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동맥을 혈관을 조용을 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혈관이 경동맥이 잘 가고 있다가 중대뇌동맥이 딱 막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대뇌동맥 막힌 것을 기계적으로 끌어와서 혈전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뒤로 가는 혈관들이 개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혈 반음영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혈전 덩어리죠.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정맥 내 혈전 용해줄로만으로는 녹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녹지 않는 80%의 혈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 주어야지만 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 혈관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커가지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 후에 이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이민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뇌졸중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만 70세, 한국 나이 74. 네, 74세시고요. 네. 예,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어서 전화 주셨는지 이문우 교수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기 우측에 왔습니다. 뇌경색이. 네. 네. 오른쪽. 뇌경색이
만 3년 8개월 전에 예 왔어요. 네.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근데 응급실에 가니까 몇 번 갔지요. 가니까 그때 어지럼증은 그때가 이제 잡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뭡니까 호흡기 내과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 뭘 하나 발견을 했답니다. 예, 그 증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양다리 걸치기 뭐해서 내가 그냥 거기는 답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증세는 우측이 이제 팔은 한 4분의 1밖에 힘이 없고, 그다음에 다리가 이제 굉장히 그 무겁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약간의 통증도 아침에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운동마비에 관련된 뇌졸중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4년이나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뇌졸중을 이제 66세에 진단을 받으신 거면 사실은 조금 젊으신 나이에 진단을 받으신 거고, 그때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뇌졸중 이후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될 수 있는 시기가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2년까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 지금도 계속 재활을 하고 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셔야겠지만은 치료 자체는 뇌졸중의 추가적인 재발을 막는 약물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라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약물을 잘 드시면서 최대한의 지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뇌졸중은 재발을 방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또 재발하면 그때는 정말로 무겁고 걷기 힘든 정도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다리 마비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호전될 가능성이 이렇게 사실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결국 그 부위가 강직이 돼서 일상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벌써 4년이 지났는데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일단은 그 속에서의 일상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잘 하시라, 재발 방지를 꼭 하셔야 된다. 혹시 담배 태우시면 금연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 받으시는데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또 전화 이제 사연으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6세 여성분이시고요. 편두통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평소 여성분들 중에는 특히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 여러 관찰 연구가 있고, 적게는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조짐 증상이 있으면은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짐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기 전에 눈앞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심하면은 한 반신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내가 가진 두통이 편두통이 맞냐를 일단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냥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은 한쪽이 아프면서도 거의 뭐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의 중증도 이상의 두통이 있고, 구역감이 있고, 구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했을 때 더 악화되는 두통이 편두통인데, 이게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편측 두통이 다 편두통은 아니거든요. 아. 일단은 두통에 대한 진단을 꼭 받으시고, 예. 그렇다고 내가 편두통이 있어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뭘 해야 될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뭐 2배 이상 높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분들과 비슷하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부정맥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 검진을 통해서 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민우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뇌졸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오해들 하나씩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뇌졸중과 관련된 첫 번째 오해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손을 따거나 우황청심원을 먹어야 한다. 굉장히 큰 오해고요. 굉장히 큰 네. 오해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예. 되면 옆에 계신 분은 빨리 핸드폰을 열어서 그쵸. 119에 전화하는 게 최우선이 됩니다. 네.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손을 따거나 물을 먹이거나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물을 먹였을 때 흡인이 되게 되면 폐렴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바로 핸드폰을 들어서 119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좀 응급실로 이송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게 전화해서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통, 어지럼증, 뒷목이 뻣뻣하면 뇌졸중이다. 네. 무조건 그럴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진 예. 않습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 뒷목 뻣뻣함은 뇌혈관 질환과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적신호 사건들, 뭐 두통인데 벼락을 친 것 같다, 뭐 망치로 때린 것 같다라든지 어지러운데 자꾸 한쪽으로 기운다, 자꾸 한쪽으로 넘어질 거고 실제로 넘어진다 이런 네. 것들, 뒷목이 뻣뻣한데 내가 뭐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은 필라테스를 하다가 갑자기 뒷목이 뻣뻣하면서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그리고 말이 어눌하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뇌혈관 질환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뒷목이 뻣뻣한 건 그냥 근육통이나 뭐 디스크 이런 거겠죠. 네. 모든 것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통,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무조건 뇌졸중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 오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마비 증상은 한 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다? 네, 이것도 오해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는 교수님. 말이기도 하고 예. 오해이기도 한데요. 예. 일단은 처음에 뇌경색을 어떻게 치료했느냐, 얼마나 빨리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달라지지만 그거 외에도 그 뇌졸중이 발생했던 나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은 뇌경색이 왔을 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실 많이들 회복을 하시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뭐 8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뇌경색이 왔다. 혹은 70대 정도에서 뇌경색이 왔는데 아까 사연자분처럼 한 3, 4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때이더라도 열심히 재활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재활 치료 꾸준히 해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민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졸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오해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 보여주세요. 아이나 젊은 사람은 뇌졸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글쎄요, 아이들도 걸리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젊은 층에서는 걸리긴 하죠. 네, 예.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별로는 없습니다. 네. 흔히 가족력이 있다,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을 때 걱정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뇌졸중에 과거력이 있다, 유의미한 과거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이 40대, 30대 뇌졸중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유의미한 가족력일 수 있고 다른 유전적인 질환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네. 우리 할아버지가 90살에 뇌졸중이었다 이런 건 가족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 가족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이나 젊은 사람에 있어서 미리 뭐 그런 것들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오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뇌졸중과 관련된 오해입니다. 뇌출혈에는 치료약이 없다. 글쎄 이거는 오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급성기 뇌출혈에서도 네. 일단은 출혈을 조금 막아주는 지혈제라든지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정도의 치료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손상된 뇌를 살리는 치료약은 사실은 없는 게 맞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네.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치료약이 없다라기보다는 뇌출혈을 추가적으로 발생한 걸 예방하는 약들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급성기의 뇌출혈이 더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치료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적절히 쓰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뇌출혈이 생기고 나서 막 2, 3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뇌출혈, 한 번 뇌경색 환자는 계속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평생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이민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과 관련된 다양한 오해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만은 꼭 해라 하는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진료지침위원과 총무간사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홍보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웃, 손, 발, 시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119를 부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웃, 손, 발, 시선입니다. 이 하고 웃어보세요라고 해서 안면마비를 확인을 하고요. 아까 손 앞으로 뻗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손을 앞으로 뻗을 수가 있나요? 처지거나 이렇게 되진 않는지 확인을 하고 발음이 명확한가요? 발음이 어눌하진 않은지, 언어 기능은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시선이 괜찮은지, 또 시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은 한쪽 대뇌가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엄마 뭐해 하는데 오른쪽만 쳐다보고 있고 반응을 안 한다. 혹은 왼쪽만 쳐다보고 있고 반응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뇌경색이 있다라는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네. 이웃, 손, 발, 시선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119를 부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PPT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뇌졸중 의심 환자는 가까운 뇌졸중 센터가 있는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요. 뇌졸중 센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맥내 혈전 용해술뿐만이 아니라 동맥내 재개통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말을 하고, 가능하다는 것은 24시간 365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병원을 119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알아서 모셔다 드릴 거니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119를 불러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에게 바로 전화하셔서 119에서 바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고민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뇌졸중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 알아보고 또 치료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이민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